조금만 참으시오, 부인. 이곳이 영험한 기운이 서린 곳이라 하니 곧 나을 것이오. 남편의 목소리는 끝까지 다정했습니다. 벌떼가 위민거리는 동굴 깊숙이 중풍으로 굳은 아내를 멍석째 밀어넣고 돌아선 그의 입가엔 비열한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죽은 듯 눈을 감고 있던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서방님, 이제 제가 갈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담 책방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서산의 거상과 채가는 3대에 걸쳐 명성을 쌓아온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곡식 창고만 10여 채, 저자거리의 포목전과 금방을 소유한 이 고을 제1의 부자였지요. 그런데 닷새 전, 이 집안의 안주인 설화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41살의 한창 나이였지만 온몸이 굳어말 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었지요. 의원들이 여러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할 듯합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서 촛불을 켜고 앉은 남편 최명석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겉으로만 그랬지요.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명석은 원래 가난한 선비 출신이었습니다. 15년 전 장원 급제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가던 길에 서산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설화를 만났지요. 당시 26의 설화는 아버지의 포목전 일을 거들며 장사 수완을 배우던 처지였습니다. 총명하고 의젓한 그녀의 모습에 최명석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설화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 그 방대한 재산이 언젠가 사위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최명석은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장인의 사업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사위, 속으로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남자였지요. 10년 전 장인이 세상을 뜨자 모든 재산이 설화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내의 것이었지만 최명석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가문의 중요한 인장과 토지 문서는 절대 남편에게 맡기지 않았지요. 서방님께선 바깥일을 보시고 집안의 중요한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이것이 최명석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설화가 중풍으로 쓰러진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최명석은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를 봉열이라 불리는 깊은 산속 동굴에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은 벌떼가 수만 마리씩 모여 사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조차 접근하지 않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중풍 환자가 그곳에 버려진다면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지요. 영험한 기운이 있어 병이 낫는다더라. 최명석은 하인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벽,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멍석에 누운 설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곧 나을 것이니 조금만 참으시오. 최명석은 가마 옆을 걸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마꾼들이 헉헉거리며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갔지요. 마침내 봉열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위민거리는 벌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마꾼들이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으리, 이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다. 내가 직접 모시고 들어가겠다. 최명석은 설화를 업고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떼가 사방에서 날아다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지요. 깊숙한 곳에 아내를 내려놓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가시오, 부인. 차가운 목소리로 작별을 고한 뒤 그는 재빨리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가마꾼들에게 엄포를 놓았지요. 이곳에 온 일은 절대 비밀이다. 입 밖에 내면 목숨이 없을 줄 알아라. 하산길은 빨랐습니다. 최명석의 입가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산을 내려가는 최명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마꾼들을 이끌고 산길을 재빨리 내려가며 그는 가슴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동굴 속 안에는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벌떼에 쏘이거나 굶주림에 못 이겨 죽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요. 하산길 내내 그의 입가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봉열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지요. 동굴 깊숙한 곳, 멍석 위에 누운 설화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굳어버린 몸, 마치 숨이 끊긴 사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눈꺼풀 안에서 천천히 움직였지요. 왼쪽, 오른쪽, 마치 주변을 살피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지더니 다시 펴졌습니다. 발가락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굳어있던 몸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산 아래까지 내려간 남편의 발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벌떼의 윙윙거림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안전하구나. 설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눈동자였지요. 죽은 듯 누워있던 사람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제 연기가 어떠셨습니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설화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알았던 중풍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닷새 전, 설화는 남편이 자신의 약의 독을 탄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신뢰하던 시녀 춘섬이가 몰래 알려준 것이었지요. 마님, 서방님께서 약방에 드나드시며 수상한 약재를 구하신답니다. 춘섬이의 말에 설화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설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했지요. 어린 시절, 산에서 만났던 목벌옹이 가르쳐준 비방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약초를 달여 마시면 몸이 굳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비방이었지요. 맥박도 느껴지지 않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신기한 약이었습니다. 이 약은 목숨을 구하는 데 쓰거나 적을 속이는 데 쓸 수 있단다.
목벌옹의 말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설화는 그날 밤 은밀히 약초를 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조금씩 마셨지요. 동시에 남편이 탄 독약도 몰래 버렸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설화는 중풍에 걸린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굳고 말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이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었지요. 이제 때가 왔구나. 남편의 눈에서 설화는 그 냉혹한 계산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자신을 이 벌떼 동굴에 버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설화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설화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봉혈 동굴. 바로 이곳이 그녀가 원했던 장소였지요. 이곳에는 목벌옹이 있었고 그가 키우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그녀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봉독이 있었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멍석을 박차고 두 발로 섰지요. 비록 아직은 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벌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반기는 듯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목벌옹님, 설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동굴 깊숙한 곳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목벌옹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설화야.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설화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옹님, 부디 제 몸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복수할 힘을 주십시오. 목벌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하자꾸나. 하지만 알아야 한다. 봉독의 치유는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설화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신한 남편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다짐이었지요. 최명석이 아내에게 독을 먹이기로 결심한 것은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산읍내 뒷골목에 있는 낡은 약방을 찾아갔지요. 한밤중이라 거리는 고요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약방 문을 두드리자 늙은 약재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찾아오셨소? 급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최명석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재상은 그의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였지요. 무엇이 필요하시오?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약재 말이오. 최명석의 말에 약재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법으로 금한 물건이오. 돈은 넉넉히 드리겠소. 최명석은 품속에서 은자 10냥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약재상의 눈이 반짝였지요. 병이 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것을 쓰시오. 그는 안쪽 선반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였지요. 이것을 조금씩 약에 타서 먹이면 한 달쯤 지나 몸이 굳어지고 말을 못하게 될 것이요. 마치 중풍에 걸린 것처럼 보일게요. 흔적은 남지 않소. 전혀 어떤 의원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요. 최명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은자를 약재상에게 건네고
흰 가루 봉지를 품속 깊이 감췄지요. 그날 밤부터 최명석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설화는 매일 저녁 건강을 위해 보약을 달여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최명석은 바로 그 보약의 독을 타기 시작했지요. 밤이 깊어 설화가 잠든 후 그는 조심스럽게 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이튿날 아침 마실 약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지요. 최명석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흰 가루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순간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곧 탐욕이 그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작은 숟가락으로 가루를 조금 떠서 약사발에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검은 약물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었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명석은 숟가락으로 약을 저었습니다. 완벽하게 섞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는 봉지를 다시 품속에 넣고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독을 탔지요. 보름쯤 지나자 설화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몸이 자꾸 무겁습니다. 설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보약이 몸에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 최명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소. 이 약은 최고급 약재로 지은 것인데 조금 더 드시면 나아질 것이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설화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의심하지는 않았지요. 최명석은 매일 아침 아내가 약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설화는 순순히 약사발을 들어 쓴 약을 모두 마셨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삼키는 모습을 보며 최명석은 입가에 냉소를 지었지요. 어리석은 것.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나자 설화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말도 어눌해졌지요. 서방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최명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명의를 구해 반드시 낫게 하겠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설화가 중풍으로 쓰러진 날이었지요. 아침 식사 후 설화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마님, 시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중풍입니다. 이미 깊이 진행되었습니다. 최명석은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척했지만 속으로는 환희에 찼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화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었지요. 중풍 환자로 평생 누워 지낸다 해도 법적으로 재산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없애야 한다. 최명석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봉열동굴이라는 완벽한 장소를 떠올렸지요. 저곳에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흘 후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마를 준비하고 영험한 곳이라 거짓말을 하며 아내를 산속 동굴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산을 내려오며 최명석은 확신에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동굴 속 목벌 옹과 제외한 설화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설화가 겨우 12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지요. 당시 설화는 아버지를 따라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그녀는 울창한 숲속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지요. 노인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목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린 설화는 겁먹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물 좀 주겠느냐? 설화는 주저없이 자신의 물동이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나이 어린 것이 참으로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다친 곳은 없으세요? 발목을 삐었단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설화는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일으켜 세웠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동굴까지만 가면 된단다. 설화는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랐지만 노인을 놓지 않았지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 벌들은 내 친구들이란다. 신기하게도 벌들은 설화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비켜주는 듯 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벌집이 있었고 수만 마리의 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누구세요? 나는 이곳에서 벌을 키우며 사는 늙은이란다. 사람들은 나를 목벌옹이라 부르지. 목벌옹님이시군요. 설화는 신기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노인은 설화의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나를 도와주었으니 나도 내게 보답을 해야겠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 해도 은혜는 갚아야 하는 법이다. 이리 오너라. 목벌옹은 설화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숲속 공터였지요. 이제 신기한 것을 보여주마. 노인은 두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천 마리의 벌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벌들은 노인의 손짓을 따라 움직였지요. 원을 그리기도 하고 물결처럼 흐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설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벌은 자연의 신령한 생물이란다.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 설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벌옹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 벌들이 너를 좋아하는구나. 실제로 몇 마리 벌이 설화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지요. 정말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가르쳐주마. 그날부터 설화는 틈날 때마다 목벌옹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약초를 캐러 간다고 말하고 몰래 동굴로 향했지요. 목벌옹은 설화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벌의 습성, 약초의 효능, 그리고 특별한 비방까지. 어느 날 밤, 목벌옹은 설화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작은 공간이었지요. 오늘은 내게 특별한 것을 전해주마. 노인은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약초 그림과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란다.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설화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약초들을 이렇게 배합하면
몸이 굳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단다. 맥박도 느껴지지 않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지.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저절로 풀린다. 이 비방은 목숨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적을 속이는 데 쓸 수도 있지. 목벌옹은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약이다. 잘 간직하고 있거라. 언젠가 내 목숨을 구할 날이 올 것이다. 어린 설화는 조심스럽게 약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님,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두어라. 노인은 다른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봉독, 즉 벌침은 독이기도 하지만 약이기도 하단다. 제대로 쓰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지. 굳어진 혈자리를 뚫고 마비된 몸을 되살릴 수 있단다. 하지만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그래,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설화는 모든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옥님, 왜 저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나요? 목벌옹은 설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운명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단다. 언젠가 큰 시련을 겪을 것이고, 그때 이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이곳으로 오너라. 내가 도와주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설화는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님, 정말 오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된 목벌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을. 두 사람은 촛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밤처럼 스승과 제자로서 말이지요. 이제 진짜 치유를 시작하자. 목벌옹의 말에 설화는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준비가 되었느냐? 목벌옹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화는 동굴 중앙에 놓인 평평한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옥님, 한 번 시작하면 도중에 멈출 수 없다.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설화는 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의 냉혹한 얼굴이 떠올랐지요. 자신을 동굴에 버리고 떠나던 그 비열한 미소가 각오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벌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시작하마. 내 몸의 혈자리를 모두 풀어야 한다. 봉독이 마비된 경락을 뚫을 것이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천장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벽에 붙어 있던 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지요. 설화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견뎌내야 한다. 이 고통만 이겨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목벌옹이 주문을 외우듯 나직이 말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여, 이 아이를 치유하소서. 처음 한 마리의 벌이 설화의 팔에 내려앉았습니다.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설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었지만 견딜만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순식간에 수백 마리의 벌이 설화의 온몸에 내려앉았습니다. 팔, 다리, 등, 목, 온몸 곳곳에 침이 박혔습니다. 설화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독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화는 몸을 뒤틀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손톱으로 돌바닥을 긁었지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견뎌라. 설화야. 목벌옹이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비되었던 혈자리가 뚫리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기운이 한꺼번에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설화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 그녀는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설화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고통을 견뎌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던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벌들이 하나둘씩 설화의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지요. 설화는 돌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붉은 침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숨은 가쁘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하냐? 목벌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굳어있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요. 설화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였습니다. 팔도 조금씩 움직였지요. 봉독이 혈자리를 뚫었구나. 이제 기운이 온몸을 돌기 시작했다. 목벌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난 것은 아니다. 며칠 더 치료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옹님, 설화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너는 대단한 아이로구나. 저 고통을 견뎌낸 사람이 드물다. 견뎌야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설화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목벌옹은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를 하려는구나. 예, 복수는 양날의 검이란다. 자칫하면 내 자신도 다칠 수 있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목벌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리 굳다면 말리지 않겠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라. 복수는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은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며칠만 더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라. 최명석. 곧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설화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도 함께 자리 잡았지요.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지요. 설화에게도 그녀의 복수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열동굴에 아내를 버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명석은 사랑채 서재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고
멈추고 새들이 짖어 귀는 소리가 평화로웠지요.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토지 문서들, 포목전과 근방의 소유권 증서들, 모두 곧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중풍으로 죽었다고 하면 되겠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최명석은 붓을 들어 장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곡식 창고 12채, 토지 400마지기, 금 300냥, 하나하나 세어가며 적는 그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하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냐?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찰. 최명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을까요? 누가 보낸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은 봉인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최명석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그는 봉인을 뜯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편지일까? 최명석은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편지에 적힌 글씨. 그것은 분명 아내 설화의 필체였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글씨체. 수없이 보아왔던 그 글씨가 틀림없었지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서방님, 잘 계시는지요?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딱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최명석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요. 말도 안 돼. 설화는 죽었다. 벌떼 동굴에서 죽었단 말이다. 그는 편지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바닥에 떨어져 여전히 그 무서운 글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명석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 틀림없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누군가 내 필적을 흉내낸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설화가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최명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동굴에 버려진 채 누워있던 그 창백한 얼굴이. 아니다. 설화는 분명 죽었다. 벌떼에게 쏘여 죽었을 것이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켜고 다시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설화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요. 최명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서방님, 봉열의 벌들이 참 아름답더군요. 하지만 저는 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최명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탁자 위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설화가 살아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봉열이라는 단어. 그곳은 자신만 아는 장소였습니다. 아내를 버린 바로 그곳이었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곳을 안다는 것은 분명 설화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중풍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최명석은 방 안을 미친 듯이 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설화가 살아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화가 자신이 독을 탔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진정하자. 설마 알 리가 없다. 나는 완벽하게 숨겼다.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방님, 약방에서 구입하신 그 흰 가루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저도 잘 알고 있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명석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안다. 설화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은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것도 함정일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떠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명석은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설화가 벌떼를 이끌고 나타나는 꿈, 자신을 동굴에 가두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설화,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최명석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를 감쌌지요.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최명석을 서서히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 최명석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문의 인장을 찾는 것이었지요. 설화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 그것만 있으면 모든 재산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장은 분명 비밀고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최명석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그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안채 안쪽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설화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지요.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최명석은 몰래 열쇠를 구해두었습니다. 이제 막을 사람이 없다. 그는 비밀고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선반에는 각종 귀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 주머니, 옥으로 만든 장신구, 금은 보화. 하지만 최명석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장만을 찾고 있었지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는 선반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선반, 없었습니다. 가운데 선반, 역시 없었습니다. 오른쪽 선반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비단으로 싼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이것이다. 최명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비단을 벗겨냈습니다. 검은 칠을 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가 들어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인장을 손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명석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기를 흔들어 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보자기였습니다. 이럴 수가. 최명석은 상자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까 해서였지요. 하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그는 비밀고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상자를 열어보고 모든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인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명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누가 가져간 것일까? 설마 설화가?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설화가 정말 살아있고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미리 인장을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분명 설화의 짓이다. 최명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을 탔다는 것도, 자신이 인장을 노린다는 것도, 제가 언제나 한 수 위였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설화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속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명석은 비틀거리며 비밀고를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안채를 빠져나왔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온 그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인장 없이는 재산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여전히 설화의 것이었지요. 게다가 설화가 살아있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최명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화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처리하면 된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4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최명석은 이제 편지를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방님, 가문의 인장을 찾고 계시지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최명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구나. 그는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설화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중풍에 걸린 것도 혹시 연기였던 것일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설화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일부러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설화. 최명석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길한 침묵만이 흘렀지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최명석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포에 떠는 한 남자뿐이었지요. 설화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죄의 무게를 깨닫게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봉독 치료를 받은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설화의 몸은 날마다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요. 오늘은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자꾸나. 목벌옹이 말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멍석에서 일어나 무릎을 세웠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라. 목벌옹이 설화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설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어 일어섰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음이 새어 나왔지만 설화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두 발로 섰습니다. 해냈구나. 목벌옹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인생에서 이렇게 서는 것이 이토록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지요. 이제 걸어보자. 목벌옹이 격려했습니다. 설화는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휘청. 몸이 흔들렸습니다. 목벌옹이 재빨리 부축했지요. 괜찮다. 다시 해보거라. 설화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오른발, 왼발, 한 걸음, 두 걸음. 비록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설화야. 목벌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설화는 동굴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내디뎠지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걸음, 20걸음. 마침내 동굴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해냈습니다. 옹님. 설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벌옹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진짜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 의지가 이뤄낸 것이다. 설화는 동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울창한 숲이 보였습니다. 이제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머물거라. 고맙습니다. 옹님.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설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흘 후, 설화는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는 아직 힘들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설화가 목벌옹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구나. 목벌옹은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이다. 설화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각종 약초와 작은 약병들이 들어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어릴 적 나를 도와준 것을 갚았을 뿐이다. 목벌옹은 설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복수는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증오에 눈이 멀면 내 자신도 망가진단다. 설화는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발걸음은 단단했지요.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설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명석에게 죄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설화가 원하는 진짜 복수였지요. 설화가 동굴에 버려진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최명석은 마을에 아내가 중풍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장례도 조촐히 치렀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말했지요. 사람들은 그의 연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되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부인께서 훌륭한 분이셨는데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최명석은 속으로 쾌지를 불렀습니다. 이제 재혼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잣집 딸과 혼인하는 것이었지요. 그 집안 역시 재산이 많았고 외동딸이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처지였습니다. 설화의 재산에 더해
새 아내의 재산까지 얻는다면 최명석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최명석의 저택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연회장, 풍악 소리가 요란했지요. 신랑 입장하십니다. 최명석은 화려한 신랑 예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사무관대의 붉은 달령포,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좋은 날이십니다. 최명석은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부는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22살의 젊은 여인이었지요. 평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십시오. 최명석과 새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최명석의 머릿속에는 온통 재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집안의 재산이 모두 내 것이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술과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지요. 하객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최명석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담 고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누가 오십니다.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지요. 대문 밖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면사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회색 치마, 마치 상복 같은 차림이었지요. 저 여인은 누구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명석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걸음걸이, 체격, 분위기, 모든 것이 설화를 닮았습니다. 아니다. 설화는 죽었다. 저것은 다른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여인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명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설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최명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면사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빛의 각도 때문에 반쯤만 보였지요. 오랜만입니다. 서방님.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최명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새 신부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십니까? 하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 여인이 왜 저러는 거요? 최명석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버렸지요. 여인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서방님께 축하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드시지요. 그녀는 술잔 2개를 꺼내 주머니에서 술을 따랐습니다. 최명석의 눈이 그 술잔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것은 설마.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여인이 술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최명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술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술은 받을 수 없소.
최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웃으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방님, 새 신부를 맞이한 기쁜 날인데 축하주 한 잔쯤이야. 당신은 누구요? 최명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회장의 하객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왜 신랑이 저리 놀라는 거요? 여인은 천천히 면사포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바로 설화였습니다. 설화. 최명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설화라니? 돌아가셨다던 전 부인이? 새 신부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화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남편께서 저를 산속 동굴에 버리고 가셨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최명석에게 쏠렸습니다. 거짓말이오. 내가 언제 당신을 버렸소? 최명석은 발악했습니다. 설화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봉혈 동굴 기억하시지요? 벌떼가 들끓는 그곳에 저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치료하려 데려간 것이오. 당신이 중풍에 걸렸기에. 중풍이라니요. 설화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지요. 거침없는 걸음걸이, 건강한 몸놀림, 어디에도 병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멀쩡합니다. 하객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중풍이었다면서 어찌 저리 건강하오? 뭔가 이상한 일이오. 설화는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최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흰 가루가 든 봉지였습니다. 이것은 서방님께서 제 약에 몰래 타신 독약입니다. 아니요. 뒷골목 약방에서 구입하셨지요. 은자 10냥을 주고 말입니다. 최명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아는 것일까요? 설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풍에 걸린 척했지요. 무슨 소리를? 서방님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모두 계획된 일이었단 말이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서방님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명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저를 동굴에 버리실까? 아니면 진심으로 치료하실까? 그 답을 얻었습니다. 최명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 신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속이신 겁니까? 하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요. 부인이 살아있는데 혼례를 올리다니. 설화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벌하지 않겠습니다.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녀는 품에서 서찰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미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곧 포졸들이 올 것입니다. 최명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지요. 연회장의 소동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화가 최명석에게 건넸던 그 술잔이 어느새 연회상 한쪽에 놓여 있었고 혼란 속에서 그것이 새 신부의 처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었지요. 혼례가 파장난 후 새 신부 김 씨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신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녀들이 그녀를 부축하며 화려한 족도리와 혼례복을 벗겨주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요. 마님,
이 혼인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시녀가 조심스럽게 위로했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어. 전 부인이 살아있는 남자와 혼례를 올렸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한편 최명석은 사랑채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미친 듯이 방 안을 오갔습니다. 책상 위에 벼루를 집어던지고 장롱의 옷가지들을 바닥에 쏟아내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괴로워했지요. 어떻게 된 일이냐? 설화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명석이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새 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약을 드시고는 온몸이 굳어지셨습니다. 최명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안채로 달려갔고 신방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 씨가 침상에 누워 있었고 온몸이 굳어져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창백한 얼굴에서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최명석이 외치자 시녀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술잔을 가리켰습니다. 마님께서 저 잔의 술을 드셨습니다. 보약인 줄 아시고. 최명석은 그 술잔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회장에서 설화가 건넸던 바로 그 술잔이었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었지요. 설화, 이것이 내 계획이었구나.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지만 곧 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이 설화에게 먹였던 그 독약과 똑같은 증상이었고 이제 새 아내가 자신이 설화에게 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만 진맥을 하던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풍입니다. 이미 깊이 진행되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최명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설화에게 했던 말이 똑같이 돌아온 것을 느꼈고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설화가 의도한 완벽한 복수였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고스란히 되돌아온 인과응보였던 것이지요. 그날 밤 최명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고 새 아내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새 신부가 쓰러진 다음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최명석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산 고을 사또 임대감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고 먼저 최명석을 관아로 압송하라는 명이 내려졌던 것이지요. 최명석, 내 죄를 물을 것이니 곧 관아로 나오너라. 포졸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택 안팎으로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최명석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고 새 아내의 일로 밤새 괴로워하다 지친 상태였기에 순순히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소문을 듣고 온 마을 백성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지요. 저 사람이 부인을 산속에 버린 최명석이라더군. 돈 많은 집 사위로 들어가더니 욕심이 과했나 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최명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석, 내 부인 설화가 고발장을 제출했으니 그 내용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라. 최명석은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설화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 2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님, 이것이 증거입니다. 설화는 공손히 절을 올린 후 장부를 사또 앞에 놓았고 임 사또는 그것을 펼쳐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가문의 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지만 두 번째 장부에는 최명석이 몰래 빼돌린 금은 보화와 토지 거래,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자가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빼돌린 재산이 은자 1000냥이 넘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임 사또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본 후 책상을 탁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장인의 재산을 축내고 부인에게 독을 먹이고 급기야 산속에 버리기까지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최명석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개를 떨구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뉘우침인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였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서방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과 욕심만이 있었습니다. 임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명석은 아내 독살 미수, 재산 횡령, 사기 혼인의 죄로 유배형에 처하노라. 빼돌린 재산은 모두 설화에게 돌려주고 즉시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명석을 결박했고 그는 끌려가면서도 설화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탐욕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던 것입니다. 최명석은 관아의 옥에 갇혔고 유배를 떠나는 날을 기다리며 어두운 감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고 그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 뿐이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포졸들이 감방 문을 열고 그를 끌어냈으며 유배지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어서거라. 오늘부터 먼 길을 떠난다. 포졸대장이 호통을 쳤고 최명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포승줄에 이끌려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앞으로 펼쳐질 고생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압송 행렬은 서산 읍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고 험한 오르막과 구불구불한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최명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으며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포졸들은 쉬지 않고 그를 몰아갔습니다. 빨리 걸어라. 해지기 전에 고갯마루를 넘어야 한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 윙윙.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졌고 최명석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떼 소리였습니다. 저것은. 포졸들도 그 소리를 들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처럼 수천 마리의 벌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고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목표물을 향하듯 일직선으로 압송 행렬을 13챕터 이어서 완성하겠습니다.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벌이다. 벌떼가 온다.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순식간에 질서정연하던 압송 행렬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명석은 손이 묶여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고 비틀거리며
산속 깊은 곳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벌떼는 포졸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최명석만을 쫓아왔으며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듯 정확하게 그를 추적했지요. 으악, 누가 좀 도와주시오. 최명석은 비명을 지르며 달렸지만 벌떼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미 몇 마리가 그의 목덜미와 팔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고 오직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최명석은 낯익은 장소에 다다랐고 그곳이 어디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봉열 동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설화를 벌였던 바로 그 동굴 앞이었고 벌떼는 그를 정확히 이곳으로 몰아온 것이었지요. 아니다. 여기는 안 돼. 최명석은 발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벌떼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고 어쩔 수 없이 동굴 안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 안은 예전 그대로였고 벽면 가득 벌집이 붙어 있었으며 수만 마리의 벌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바로 설화였습니다. 설화. 최명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설화는 차분한 얼굴로 그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벌떼를 조종한 것이냐?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벌옥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입니다. 벌들은 제 뜻을 따르지요. 최명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완전히 설화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방님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방님께서 제게 했던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똑같이 느껴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동굴 밖으로 걸어갔고 벌떼도 그녀를 따라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최명석은 홀로 어두운 동굴에 남겨졌고 설화가 느꼈을 그 절망과 공포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동굴 안의 침묵은 무겁게 흘렀고 최명석은 무릎을 꿇은 채 설화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 돌아와 자신을 심판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고 그 모든 계획과 연기가 두려움으로 다가왔지요. 설화,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목숨만은. 그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설화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다만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저를 이 동굴에 버리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설화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고 최명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벌떼에 쏘여 죽거나 굶어 죽기를 바라셨겠지요. 저는 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동굴 안쪽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자신이 누워있던 멍석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저는 서방님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지고 떠나는 소리를 말입니다. 최명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후회인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최명석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만을 원하셨고, 저는 그저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최명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설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설화의 말에 최명석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한 줄기 희망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법이 이미 서방님을 심판했고 유배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화는 천천히 돌아서며 동굴 밖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벌떼들도 하나둘씩 그녀를 따라 날아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뱀은 한 번 물지만 사람의 탐욕은 끝없이 자신을 물어뜯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동굴 안에 울려 퍼졌고 최명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설화는 동굴 밖으로 나와 햇살 아래 섰고 목벌옹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설화야.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했구나. 노인의 말에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굴 안에 홀로 남겨진 최명석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고 탐욕이 자신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벌떼의 위민거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동굴 안에는 그의 후회 어린 신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최명석이 유배를 떠난 후 설화는 서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곳의 주인은 온전히 그녀였습니다. 관아에서 돌려받은 가문의 인장을 손에 쥐고 설화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재산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집안의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며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이는 사람답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하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사가 번졌고 설화를 향한 존경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포목전과 금방을 다시 열었고 공정한 가격과 정직한 장사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설화의 소문은 서산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설화 마님은 남편의 배신을 딛고 일어선 강한 여인이라더군. 게다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다지 않소. 실제로 설화는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 창고를 여러 굴줄인 이들에게 나눠주었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재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저희 손자가 알아누웠는데 약을 구할 돈이 없습니다. 설화는 주저없이 약재를 내주었고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설화는 노파를 부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설화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일 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설화는 봉열 동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목벌옹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옹님, 찾아뵙습니다. 노인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고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옹님의 가르침대로 정의를 택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벌옹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지만 정의는 평화를 가져온다. 설화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굴을 나서며 설화는 산 아래 펼쳐진 서산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들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산을 내려갔고 그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설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은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배신당했지만 증오를 택하지 않았고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해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고 일어서는 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설화처럼 용서와 정의를 택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